경남 함안을 중심으로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워온 고대 국가 아라가야. 그러나 기록은 아라가야의 역사를 모두 담지 못했다. 단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은 아라가야. 미지의 그 역사를 온전히 품은 곳이 있다.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옛 무덤. 아라가야의 마리산 고분군이다. 한국의 폼페이. 이 고분군 깊은 곳에서 지금 아라가야의 역사가 깨어나고 있다. 마리산 고분군의 주 능선 끝자락. 지난 2018년 이곳에 자리 잡은 13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봉분의 흙을 걷어내자 무덤에 덮개돌이 드러났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8년 일본에 의해 도굴 같은 발굴이 자행된 지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진행한 발굴 조사였다. 직경 40여 미터, 높이 10여 미터의 13호분, 마리산 고분군에서 가장 큰 고분이다. 고분 내부 깊숙한 곳, 무덤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조성돼 있다. 통로 끝에는 길이 8.7m, 너비 2.1m의 돌을 쌓아 만든 무덤 방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14개의 덮개돌이 천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특별한 바위가 발견됐다. 이건 완전히 연마한 거예요. 완전히. 연마하지 않아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하에 덮개돌에 패인 무수한 홈. 인위적으로 파낸 흔적이 뚜렷했다. 지금 한순간에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3.5 정도. 홈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문학자들이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하면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건 쪼고 갈고. 마리산 고분군 자락의 함안 박물관. 덮개돌은 일반 전시를 위해 이곳에 보관돼 있다. 육안으로는 쉽게 분간이 어려운 덮개돌의 홈.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확인된 홈은 모두 134개.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 홈들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별자리 동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4개 있는 홈들. 이게 전통 별자리에서는 방수에 해당하고요. 이어져 있는 별자리가 3개가 심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번 별자리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이렇게 그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동양에서는 이제 미수라고 불렸던 별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은하수의 가운데 있는 별이 되겠는데 바로 남두육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덮개돌 표면에 새겨진 무수한 홈. 그것은 별자리였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별자리들. 서양 별자리 이름과는 다른 전통 별자리 이름이다. 그렇다면 덮개돌의 별자리는 현재의 밤하늘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천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마리산 고분군을 찾았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의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서였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게 반사가 조금 이렇게 오목하거든요. 빛이 이제 반사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모이는. 밝게 보이죠. 예, 빛을 이제 모아서 이게 모아주니까. 요 거울에 반사된 빛이 반사돼서 저반부로 보는 거죠. 맞아, 맞아. 북쪽 하늘은 맨눈으로도 밝은 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금 위치가 이쪽이 여기 폴라리스라는 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북극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폴라리스에서 조금 이쪽이 위쪽인데. 북쪽 하늘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관측됐다. 그런데 북쪽은 별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망원경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자 훨씬 많은 별을 관측할 수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구분 위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랐다. 정갈 자리에 안타레스입니다. 엄청 붉은 느낌의 강렬한 느낌이 있고요. 정갈 자리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동양에선 심화성이라고 부르는 안타레스. 이 별이 밝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옛사람들도 주시하던 별이다. 안타레스를 중심으로 남쪽 밤하늘엔 별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어떤 별자리들이 떠올랐을까? 시간과 방위에 따라 별자리가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지금 남쪽 방향에 2시 30분으로 지금 30분 현재 시간입니다. 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시간을 맞춘 다음 마리산 고분군의 실제 밤하늘과 덮개돌의 별자리를 비교해 보았다. 13호 고분 덮개돌에 나와 있는 별자리를 보면요. 예, 전갈자리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 궁수자리가 나와 있는데 전갈자리는 지금 덮개돌에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고 안타레스는 뚜렷하게 안타레스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안타레스를 중심으로 전갈자리가 뚜렷했다. 궁수자리는 전체적으로 궁수자리 중심 부분은 나타나 있고 남두육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북두칠성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의 남두육성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도 육성을 포함한 궁수자리도 뚜렷했다. 마리산 13호 고분 위의 별자리. 덮개돌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요 바닥이 거의 지금 지평선에 해당하고요. 요 위에가 거의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덤의 방향을 보면은 남쪽으로 향해 있고요. 피장자가 누워 있는 게 남쪽을 향해 있고 피장자가 누워 있는 위치에서 돌판이 위치한 배치를 보면 그것이 마치 본인이 봤을 때 하늘을 보는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에 보이는 별들을 그려놓은 것이 지금 무덤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산 13호분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 무덤의 주인공이 살아생전 보던 별자리 그대로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별자리 그림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고구려 고분이다. 모두 24개의 고구려 고분에서 별자리 벽화가 발견됐다. 덕흥리 벽화 고분 위쪽에는 상상의 하늘나라를 묘사했는데 신선과 선녀가 논일고 있고 설화 속의 별자리도 함께 보인다. 별자리는 주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천장 고임에 여러 단에 걸쳐 그려져 있다. 동쪽에는 해를 상징하는 삼조구가 그려져 있고
서쪽에 그린 달에는 옥토끼와 두꺼비가 뚜렷하다. 고구려 왕은 해와 달의 아들이란 의미다. 천장 고임에는 모두 28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별자리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 고구려인은 하늘의 자손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천문 관측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국립고궁박물관엔 고구려의 별자리를 새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전시돼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천문도. 이는 원래 조선 태조 때 새긴 것이다. 전란으로 원래의 천문도는 사라지고 새롭게 입수한 탁본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천문도를 복원했다. 원 안의 별자리는 1년 내내 관측되는 별자리다. 그리고 원 바깥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별자리인데 1세기경 한반도 별자리로 확인이 됐다. 마리산 13호분 덮개돌의 별자리도 새겨져 있다. 별자리 관측은 고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고구려도 중국의 별자리 체계를 받아들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천문도, 순우천문도. 13세기 남송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각천문도에는 사계절 동안 볼 수 있는 280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천문도는 하늘의 적도를 따라 28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 별자리를 배열했다. 28수가 다른 별자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같은 별자리를 서양에서는 12구역으로 나누고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형상으로 별자리를 그렸다. 고구려의 천문도는 중국의 별자리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 체계만 받아들였을 뿐 우리의 석각천문도는 중국 것과는 달랐다. 둥근 홈으로 새긴 별자리. 그런데 홈의 크기가 천차만별이다. 중국 천문도는 홈들의 크기가 같은데 반해서 우리 천문도는 홈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본 별 밝기에 따라 홈의 크기를 다르게 새긴 것이다. 고구려 벽화도 별의 밝기에 따라 다르게 그렸다. 마리산 13호분의 덮개돌. 역시 별의 밝기에 따라 홈의 크기가 다르다. 중국보다 발달된 형태인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별 그림만큼이나 함안에 있는 별 그림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보시다시피 별 크기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이 고구려에 전혀 뒤지지 않는 별 그림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고구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던 아라가야의 천문 관측 수준.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된 결과였다. 이 지역에 산재한 고인돌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에 이미 별자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과연 별자리일까? 함안의 어느 가정집. 이곳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바위.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다. 그 크기 탓에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집안에 두고 있는데 표면에 홈이 빼곡하다. 바로 이제 인위적인 대표적인 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가른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매끄럽고 원형으로 잘 파져 있고요. 이
부분은 표면이 원형이 아니고 가른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 돌 모양대로 생긴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안에 있던 돌이 떨어져 나온 경우입니다. 인위적으로 파낸 홈 하나하나에 분필로 표식을 해봤다. 그러자 일정한 규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별자리였다. 고구려 벽화에도 그려진 좀생이 별, 즉 플레이아데스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마리산 13호분 덮개돌과 똑같은 남두 육성도 또렷하게 보였다. 더 오른쪽에는 고구려 무용총 겉과 동일한 형태의 삼성이 발견됐다. 옛사람들은 북극성을 세 개의 별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삼성과 남도 육성, 플레이데스가 고인돌 하나에 담겨 있어서 이거는 별자리를 명확히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수장들의 무덤이었다. 함안 지역은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다.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는 수장들의 권위를 말해준다. 천문 관측을 하는 수장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 이는 청동기 시대부터 함안 지역에 통치 체계를 갖춘 세력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비옥하고 넓은 땅을 가진 함안.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더 발달된 체계를 갖춘 아라가야가 들어섰다. 사회가 분화하고 발달하면서 천문 관측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나라가 국가 체제가 돼서 농사를 관리하고 역법을 관리하고 하늘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이 발달했을 거고, 이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가야도 하나의 천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왕국이었고, 그래서 왕실 중심으로 천문학이 고급 학문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관측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던 아라가야의 통치자. 그는 죽어서도 별자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통치자로 남으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옛 함안 땅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옛 삼한 시대에는 안야국, 광개토 대왕비에는 알라, 아라가야는 고려 시대에 부른 이름이다. 아라가야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여러 가야 중에 하나였다. 서기 400년, 아라가야의 운명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고구려가 남정에 나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던 고구려의 남진. 그 주인공은 광개토 대왕이었다. 왜 광개토 대왕은 한반도 남쪽 끝 가야까지 진출했던 것일까? 이게 광개토 왕릉비 모형입니다. 요게 일면이 되는데요. 이면으로 가가지고 이면의 거의 끝에 부분에 교견보기, 광개토 왕이 보병과 기병을 5만을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구 신라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 출병한 이유는 왜구의 신라 침공이었다. 왜구에게 경주까지 점령당한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병을 청했다. 이에 응한 광개토 대왕은 5만 대군을 출병시켰다.
구부려군은 신라를 침공한 왜구를 무찌르며 거침없이 남진했다. 그리고 종발성까지 진출했다고 기록돼 있다. 종발성은 어디였을까? 금관가야가 자리 잡고 있던 김해가 종발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금관가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왜가 패배를 하고 그 뒤에 새로 등장하는 게 여기 알라인 술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광개토 대왕 비의 아라가야의 옛 이름인 알라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삼면으로 가가지고요. 알라인 술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3번씩이나 기록돼 있는 알라인 술병. 이는 아라가야가 고구려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술병은 그 별동대입니다. 즉 공격하는 군대들이죠. 역시 알라인 술병의 기록은 하만의 아라가야가 고구려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런 기록으로 해석하는 게 옳겠다. 마리산 고분 북쪽 끝.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곳. 원래 고분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도로 개설로 파괴되고 말았다. 아파트 준공을 앞둔 지난 1992년 세상을 놀라게 한 발굴 뉴스가 있었다. 이번에 발굴된 이 토강 목강묘는 길이가 8m 90cm, 너비만도 2m 80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4세기 후반 아라가야 시대의 왕급인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토강 목강묘 안에서는 형태를 제대로 갖춘 말 갑옷과 길이 83cm에 이르는 금판으로 장식한 큰 칼, 토기류인 불꽃무늬 투창곱의 10여 점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특히 말 갑옷은 이처럼 원형을 거의 갖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말 갑옷 원형이 출토된 곳. 아파트 주차장 자리였다. 그때는 아파트 정화조를 묻기 위해 땅을 파내려 가던 참이었다. 발굴 직후의 사진. 말 갑옷 아랫부분에 굴착기가 파낸 흔적이 뚜렷하다. 한 시민의 제보로 공사는 급히 중단됐고 발굴이 시작됐다. 자칫 유물 전체가 훼손될 아찔한 순간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이병춘이라는 그 학생이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하만 아라가야가 이런 나라는 거 또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흔적도 없다. 혹시 땅 파고 하면은 한번 가봐라 뭔가 있는지. 그래 또 내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또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가 또 좁힌 쪼음으로써 제가 그걸 또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게 또 하만 아라가야의 소중한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기적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말 갑옷. 김해 박물관에 그 실물이 전시돼 있다. 보존 처리를 끝내고 출토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된 말 갑옷. 물고기 비늘 모양의 작은 쇠조각, 철편들이 촘촘하다. 마갑총의 말갑옷을 보시면 그 목에 해당되는 목 가리개, 그다음에 저 몸통 가리개, 크게 이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말의 목과 가슴을 포호하던 부분. 목 부분은 가늘고 긴 철편, 가슴 부분은 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한 철편들로 만들어져 있다. 말의 몸통 가리개, 사각형의 철편으로 만들어졌는데 말 몸통 좌우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말 갑옷은 말의 온몸을 감싸는 장갑이었다.
사실은 그 중장기병이라는 것이 그 명칭을 보시다시피 중장입니다. 갑옷을 완전히 중무장한 상태라는 건데 이 중장기병의 역할은 적진을 돌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탱크와 같은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라가야의 말 갑옷은 고구려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남도의 안악 3호분. 이 고분의 벽화에서 고구려 철갑 기병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선 고구려 고국 원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쪽 벽면에 대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왕의 행차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행렬도. 왕의 얼굴은 매우 위험 있게 그려져 있다. 왕을 의존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행렬도. 행차의 위용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행렬의 선두, 창을 든 창수가 보인다. 행렬을 경호하는 역할이었다. 손잡이 끝이 둥근 고리로 돼 있는 큰 칼을 든 군사들도 보인다. 그리고 도끼를 둘러맨 부월수와 활과 화살통을 맨 궁수도 보인다. 왕 가까이는 가볍게 무장한 경마기병이 따르고 행렬의 외곽에는 바로 중무장한 철갑기병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고분의 철갑기병 벽화. 그런데 말 갑옷에 붉은색과 적갈색이 띠처럼 지나가고 있다.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소찰과 소찰 위아래라든지 옆쪽을 보시면 이 갈색을 좀 띠고 있는데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갈색 띠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찰하고 소찰을 연결을 해주는 가죽끈 같은 것들이 길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여기 있는 구멍들이 그런 소찰과 소찰을 엮는 데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안에서 발굴된 아라가야 말 갑옷. 가죽끈으로 엮은 흔적이 역력하다. 가죽끈이 지나갔을 구멍도 나 있다. 그렇다면 말 갑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통 방식 대신 현대 첨단 기계의 힘을 빌렸다. 레이저를 이용해 유물의 크기 그대로 작은 철편을 먼저 만들었다. 말 갑옷에 사용된 여러 가지 형태 그대로 구멍의 위치와 개수까지 똑같이 만들었다.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오칠이다. 오칠을 하기 전 먼저 철편의 표면을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는다. 오칠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철편에 오칠을 한다. 고급 가구에나 칠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칠을 금속재 말 갑옷에 하고 있다. 녹이 안 슬죠. 특히 그 오칠은 열에 강하고요. 특히 그 불이 붙질 않아요. 불이 절대 안 붙는 거예요. 엄청 강해요. 옷은 덧칠을 할수록 접착이 더 잘 되고 벗겨지지 않는다. 말 갑옷 오칠은 200도에서 30분 굽고 다시 칠하기를 5차례 반복한다. 철편은 오칠을 더할수록 짙은 색깔로 변하고 더 강해진다. 그런 다음
이 철편들을 엮기 시작하는데 이때 질기고 탄력 있는 사슴 가죽끈이 사용된다. 목 가슴 가리개 엮기. 먼저 철편과 철편을 겹쳐서 가로로 엮어 나간다. 하나의 가죽끈으로 두 개의 구멍을 엮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 단의 맨 윗부분을 한 번 더 엮어 더 단단히 고정되도록 한다. 이렇게 철편들을 가로로 엮으면 목가슴 가리개를 위한 하나의 철편단이 만들어진다. 다음은 단과 단을 아래 위로 연결할 차례. 철편단을 세로로 엮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칫 한 군데라도 실수하면 다 풀고 다시 엮어야 한다. 철편마다 각기 다르게 뚫린 구멍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목가슴 가리개가 만들어지는데 모두 16개의 단과 624개의 철편이 사용됐다. 말의 목가슴 가리개에는 수많은 철편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다음으로는 몸통 가리개 만들기. 몸통 가리개는 좌우를 각각 만들어 한 벌이 되는데 직사각형의 철편이 사용됐다. 이들 역시 철편을 겹쳐 먼저 가로 엮기를 한다. 그런 다음 아래 윗단을 연결하는데 이때는 넓은 가죽띠를 덧대어 연결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몸통 가리개. 모두 6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우 모두 372개의 철편이 사용됐다. 말 갑옷 한 벌을 완성시키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술력이 들어간다. 복원한 말 갑옷을 실제로 입혀보기로 했다. 먼저 출토된 말 갑옷의 크기에 맞는 말을 선정했다. 서양 경주마도 아니고 조랑말도 아닌 제주도 한라마의 몸통에 딱 들어맞았다. 안장을 장착하고 먼저 몸통 가리개를 입혔다. 좌우 몸통 가리개는 가슴과 배와 꼬리 부분 모두 3군데에 6개의 끈으로 고정했다. 가슴 부분에서는 좌우의 몸통 가리개를 함께 묶었다. 다음으로는 목 가슴 가리개. 목과 가슴을 감싼 다음 갈기 부분에서 양쪽을 닫고 4개 끈으로 고정했다. 원래 엉덩이 부분을 가리는 갑옷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마갑총에서는 출토되지 않아 복원할 수 없었다. 네, 저희 함안군 승마공원에 한 20표 정도 있는 한라마 중에서 지금 마갑총에서 출토된 이 신갑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크기가 맞는 말을 선택해서 지금 착용을 한 사례입니다. 새로 만든 갑옷을 입은 말. 과연 움직임은 어떨까? 걱정과 달리
갑옷을 갖춘 말은 움직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듯했다. 속도를 올려 달리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말 갑옷의 무게는 약 50kg. 말은 자기 몸무게의 80%까지 싣고 달릴 수 있다. 400kg의 말이 무장한 병사를 태우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철갑옷으로 충무장한 아라가야의 전투용 말. 이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남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런 중장기병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했을 거고요. 그런 간접적 체험을 했을 때 그 적을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도 이런 중장기병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 말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말머리 가리개도 말 갑옷과 함께 발굴됐지만 워낙 훼손이 심해 복원하지는 못했다. 아라가야에서는 다양한 말 갖춤 유물이 발굴됐다. 안장, 등자, 말제갈, 말방울, 말띠 들이개 등의 유물은 아라가야의 기마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유물인 기마 인물형 토기. 경남 김해에서 수집됐지만 토기 양식상 아라가야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말의 몸통에는 네모난 철편으로 엮은 갑옷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말 위에는 무장한 병사가 타고 있다. 철갑 기병이다. 철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말과 역시 철갑옷과 투구를 쓴 전사로 구성된 아라가야 기마병. 아라가야의 철갑 기병.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절대 강자 고구려 기마병에 뒤지지 않는 무장을 하고 있었다. 말과 전사를 둘러싼 철갑은 철렁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적을 압도했을 것이다. 수백 수천 개의 중무장한 기마병의 위용과 전투력, 적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미처 기록이 남기지 못한 역사를 품은 아라가야 고분들. 2019년 또 다른 발굴이 있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마리산 45호분. 이곳에서는 아라가야의 문화와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유물이 대거 발굴됐다. 바로 토기였다.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 하나같이 수준 높은 제작 기술과 아라가야인의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 집 모양 토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넓게 분포했던 마루집, 이른바 고상가옥을 표현하고 있는데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주거 공간을 만들었던 집이다. 이 토기는 당시의 가옥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등잔 모양 토기는 죽은 자가 사후에도 밝은 광명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배 모양 토기는 단순 통나무 배보다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는데 유선형 선체와 양쪽에 5개씩 10개의 노거리를 갖고 있다. 뒷부분이 뚫려 있어 잔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꽃 문양의 구멍이 뚫린 몸체 위에 사슴을 빚은 사슴토기. 고개를 살짝 돌린 순간을 포착한 걸작이다. 이 사슴토기는 아라가야인의 탁월한 디자인 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토기와 함께 마리산 45호분에서는 말 갑옷도 출토됐다. 지난 2년간의 보존 처리를 막 끝낸 유물이다. 말 갑옷은 이 무덤이 최고 수장의 것이라는 증거다. 또 하나 학계에 관심을 끈 유물, 바로 푸른 녹이 쓴 금속 조각이다. 그동안 아라가야에서는 금속 공예품 출토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마리산 45호분에서는 금으로 도금한 청동 조각들이 발굴됐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로 발굴된 금동 조각들. 그 원형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은 과연 어떤 유물이었을까? 그런데 금동 조각들 중에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솟은 곡선 형태가 보였다. 금속 공예품 가운데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머리에 쓰는 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개골 곡선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제작 의장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윗부분은 무엇일까? 부리 하나는 부서졌습니다. 부리를 갖춘 새의 머리가 되겠고 곡선적인 것이 새의 목입니다. 이렇게 뭔가 솟아있는 부분이 이제 꼬리 쪽을 향하는 날개 혹은 뭐 꼬리 일부인데 부서져서 없어졌고요. 이 조각들은 머리에 쓰는 관의 윗부분으로 판단됐다. 같은 시기 이들은 봉황의 머릿부분이었다. 비슷한 문양이 같은 시기에 고구려 고분에서 발굴된 적이 있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머릿부분도 꼬리를 치켜든 봉황이었다. 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잖아요. 마리산 45호분의 금속 조각들은 봉황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금동관이었다. 화려한 금동관은 아라가야가 고도로 분화된 사회구조를 가진 발달한 국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개 서기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 아라가야의 경우도 금강가야나 혹은 다라국 혹은 대가야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여러 세력들이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되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가 분명히 있었다. 그 리더는 주변 왕들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황금으로 장식한 채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머리에 금동관을 쓰고 자신의 지위를 장엄하거나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라가야를 통치하던 왕이 생을 마감했다. 마리산은 머리산, 즉 우두머리산이란 뜻이다. 왕은 우두머리산의 대형 고분에 묻혔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누워 살아생전의 별자리를 보기를 원했다. 하늘의 자손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던 자신의 권위를 이어가려 했다. 죽어서도 별과 별자리를 관장하면서 그는 영원한 지배자로 남기를 바랐던 것이다. 대형 무덤과 그 무덤이 품은 숱한 유물들, 찬란했던 문명국가 아라가야를 증언하고 있다. 마리산 고분 건너편
또 다른 고분군, 남문후의 고분군이 있다. 마리산 고분군의 무덤 공간이 부족해지자 새로이 조성한 아라가야 후기의 고분군이다. 모두 57개의 고분이 확인된 남문후의 고분군. 발굴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차례 발굴 조사로 아라가야의 역사를 드러낸 마리산 고분군. 막바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리산 75호분. 이 고분은 또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까? 지층이 드러날 때마다 아라가야의 역사가 채워지는 마리산 고분군. 한국의 폼페이. 그들이 품은 역사가 지금 지상 위로 떠오르고 있다.